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 15분 조금 넘게 들었고요.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다 틀리거나 하나 정도 맞추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 틀리거나 하나 맞춰도 2등급이 뜨는 시험이었거든. 볼게. 자, 다음 글 읽고 모른 답하시오 나와 있고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 대사량으로 구한다 돼 있네요. 대사량의 정의,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을 대사량으로 하는데 사실 대사량의 정의가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아직 문제를 풀러가지 않았으니 정의들은 다 중요하게 봐줘야 되고요.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 질문을 이해해 줘야 돼요. 자, 그 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산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대. 일단 첫 번째 가져야 될 거, 구중이란 게 있네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뭐 필기하는 것들은 좀 그래 구조, 독서의 기본적인 원리랑 좀 관련된 거고요. 빨간색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구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의 관계를 잡을 때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이 지금 필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부터 하면 공간이 모자라요. 난 패드로 쓴 거라 글씨가 좀 작지 손글씨는 더 클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좀 쓰세요. 자, 대사량 이란 게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몇 개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뭐가 있고 기초 대사량이란 게 있대. 이렇게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 관계를 잡아야겠지. 얘가 더 상위 범주다. 자,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인데 여기 기초 대사량의 정의를 보면 조건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조건들을 잘 파악했어야 됐어요. 특히 세 번째 문제, 16번 문제 풀 때, 자, 쾌적한 온도, 그리고 편히 쉬는, 그리고 공복 상태. 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 일단 기초 대사량은.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고 공복 상태여야 돼. 이 상태에서 소모하는 열량, 생성하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자, 뒤에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라고 돼 있어. 같대요. 대소 비교하는 거랑 같은 논리를 보면 되겠죠.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랑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은 같다. 자, 근데 앞에 거 봐봐.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래. 기초대사량 정의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 생성하는 열량이래. 생성하는 열량? 지금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기초대사량 정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일정한 체온으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렇게 읽어도 되죠. 두 개가 같다며 동어 치환될 수도 있거든. 수능에 자주 나와. 자,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A랑 B랑 C랑 이것도 필기 안 해도 돼요. 다른 데 하세요. 필기 할 거면 위에 하던가 주제 중심도 그 위에 A랑 B랑 C랑 같대 지문에서. 그리고 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A는 스몰 a래. 선지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나와. 당연히 적절한 거죠. 선지의 동어 치환 진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꼼꼼히 잘 봐주고요. 즉, 되지? 쉬운 논리였죠? 기초 대사량은 그리고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는데 대사량의 60에서 75% 차지한대요. 60에서 75% 차지하고 그럼 나머지는 한 25%에서 40% 정도 차지하겠네.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이것만 보고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죠.
양의 상관관계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요 지문에서 최초로 판건이 비례와 상관관계를 제대로 썼다고 했지. 제대로 읽어볼게. 그냥 얘는 여기 쓰지 말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증가하는구나. 좀 다르게 근육량이 많을수록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이 증가된다 하면 적절한 말이지. 기초대사량을 지금 동호 치환한 거죠 방금. 1문단에서 꼭 알 정보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2문단까지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3문단부터 조금 어려워서요. 자, 2문단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요거 1문단 마지막에 자주 나온다는 문장의 형태랑 유사해. 지금 두 개를 제시했잖아. 직접법이랑 간접법. 당연히 둘 다 설명을 해야겠죠. 내가 지문을 처음 읽어 이 지문을. 그러면 직접법 얘기하는 부분과 간접법 얘기하는 부분 빨리 찾아내야 돼. 뭐 이게 여기 아니고 여기 있었으면 아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냈어야 됐다는 거. 이 지문은 요 문단 내에서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설명하네요. 일단 직접법부터 봅시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 라고 두 개가 나왔네. 지금 얘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개야. 직접법이 있고요. 간접법이 있어. 또 너네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정의를 읽어가면서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에서부터 좀 유추가 되긴 해. 얘는 직접이고 얘는 간접인데. 측정하는 방법. 얘는? 요거 아니지? 요거 지금 기초대사량을 측정한 거 아니지? 기초대사량을 추정하는 방법.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 기초대사량이잖아. 추정하는 방법. 얘는 측정이고 얘는 추정이다. 의 차이가 있었고요. 요 정도 있고 뭐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호흡실의 특징 같은 거. 얘는 뭘 측정하고 얘는 뭘 측정하는지 정도는 갖고 갔어야겠지. 얘가 측정도 하지 뭘 측정하고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걸 측정하고 기초대사량은 추정한다라는 거. 요 정도 차이점 알고 가면 됐고요. 공통점은 뭐니 그럼? 직접법과 간접법의 공통점? 여기로 가야겠지. 기초대사량을 측정한다는 거. 다른 말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면서 공복 상태일 때 생성하는 열량을 측정한다는 거. 요런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2문단까지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3문단부터 시간이 많이 쓰일 예정이거든. 자, 비례를 저번 주에 잠깐 배웠죠? 비례는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 했었거든. 얘가 반드시 상수여야 되고요. 요거 모를 수도 있잖아. 알려주고 시작했어요. 3문단에서 요러한 관계를. 자, 19세기 초기 연구라고 하네. 자, 일단 19세기 초기 연구라는 게 나왔지. 그냥 연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19세기 초기 연구라고 했을까요? 다른 연구도 있으니까 연구의 이름을 지어준 거겠지. 19세기 초기라는 이름. 다른 연구는 다음 문단부터 나오죠. 1930년대의 클라이버. 그럼 너네는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구조로서는 이때의 연구랑 이때 20세기 초잖아. 이때 연구가 어떻게 다른가? 결론부터 달랐지. 요 차이점을 파악했어야 됐고요. 19세기 초기 연구부터 좀 봅시다. 19세기 초.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봤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되니? 기초 대사량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조건이 좀 더 추가되긴 해야 되지.
편히 쉬고 적정한 온도, 쾌적한 온도, 공복 상태. 어쨌든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대. 이거 일단 기초 대사량이라고 놓고 할게요. 자, 그럼 얘네는 이렇게 본 거예요. 기초 대사량은 비례한데 대놓고 비례한데 써. 체표 면적에. 이렇대. 자, 근데 비례한다의 정의를 알려줬어요.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이니까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 요 얘기는 너네가 실전에서 생각을 못했어도 괜찮아. y가 있고 x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항상 일정한 비를 유지한대. 그럼 이 값이 항상 유지된다는 거지. 절대 바뀌면 안 돼. 어떠한 상수로 유지된다는 거야. x 넘기면 되죠. 아, 이럴 때 비례라고 하는 거구나. 유지문에서 알려준 거지. 얘네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이렇게 비례 관계에 관한 식이 나오고요. 우리는 이럴 때만 비례라고 부르겠다고 알 수 있겠죠. 일단 요건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체표 면적은 다시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봤어. 그럼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대. 자,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니라, 중요해요. 체중이 아니라고 한 점.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결론. 자, 삼각론판처럼 러프하게 생각했어도 돼. 그냥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A가 B에 비례하고 B가 C에 비례하니 A가 C에 비례한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러프하게 이해했어도 됐고요. 나는 이게 러프하게 이해했을 때 정확한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정확한 수식으로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비례한다는 표현은 등호로 바꿀 수 있지. 비례상수만 끼워주면 되잖아. 지금 내용은 너네가 실전에서 안 해봤어도 돼요.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죠. 비례하니까. 뭔가 몰라. 비례상수가 있는데 있겠지. 그래서 K1이라고 썼어. 그 다음 얘는 체표 면적이라는 것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비례상수가 들어가고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지금 요 자리에 요거 넣어도 되는 거지. 그쵸? 체표 면적 자리에. 결론적으로 기초대사량은 요 K1은 그대로고, 다음 요거 쓰면 되잖아. 체표 면적 자리에. 이렇게 되겠네. 얘네 상수고 얘 상수지. 그냥 잠시만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두면 되죠. 오케이, 사람을 준 거예요. 비례 한에 어떠한 비례상수 K3라는 게 있고, K3는 K1 곱하기 K2인데 어쨌든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아주 잘 나오네. 이렇게 이해했어도 됐어요. 자, 그럼 어쨌든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고요. 체중에는 안 비례해요. 자, 이 사실은 갖고 왔어야 됐고, 너는 계속 아래 쓰면 돼. 자, 갑자기 증가율이 나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증가율의 정의.
증가율이라는 건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라고 나왔어.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누래. 그럼 분수로 쓰면 증가 전 값 분의 증가 후 값이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예시를 줬어.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어떻게 돼야 되냐? 2W 나누기 W에서 2야, 증가율은. 근데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은 사실 이거 비례상수를 생략한 거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냥 지워버린 거고요. 그래서 했더니 2에 0.67승, 즉 약 1.62 된다라고 나왔어. 자, 예시를 왜 줬냐? 이거 이해하라는 거지. 위에 나왔던 거. 뭐 이해하라는 거야? 요 내용 이해하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요거 왜 줬냐? 요거 이해하라는 거야. 체중에 비례하지 않는다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직관이 좋으면 자, 여기 비례한다의 정의를 줬지.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는다. 그러면 증가율 개념을 생각해보면 두 변수 간 증가율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떠오르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시간을 좀 들여서 지금 나 한번 체크해 볼 거거든. X가 오를 때 Y도 그만큼 따라 올라야 B가 유지될 거 아니야. 일정한 B가 나온다는 건 둘의 증가율이 같다라는 소리야. 자, 얘네는 안 같대. 2랑 1.6이야. 너네가 이걸 보고 얘네 다르네 또는 이게 더 크네를 생각했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겠군 이라고 나오면 되고요. 직관, 수학적인 직관이 안 떠오를 수 있지. 사람에 따라 뼈 문과는 안 떠오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보자고 한번. 자, 요렇게 봤을 때 체중의 증가율이랑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있을 때 얘를 보고 이게 더 크다고 나왔어요. 지금 19세기 연구 초기의 연구를 인용하자면 너네가 하나 생각해봄직한 게 뭐였냐? 이걸 생각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뒤에 내용 이해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 17번을 맞출 수 있냐 맞출 수 없냐의 차이가 났거든. 얘는 어떨까? 지금 체중만 나오고 얘는 안 나왔잖아. 여기엔 부등호 또는 등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고민해봄직했어. 왜? 얘만 설명하고 얘는 지금 설명을 안 해줬잖아. 얘는 어떨까? 를 생각해보면요. 지금 수식을 막 정확하게 쓸 건데 필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좀 지금 체중을 W로 뒀지. 그럼 우리 알고 싶은 게 지금 얘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냐는 거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문자 A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A가 2A로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돼? 요식 그대로 갖고 오면 비례상수를 K라고 해볼게. 지금 요 전체가 A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기초대사량은 KA지. 요때는 증가율 뭐 해봐. 2 증가율 2 똑같네. 요때 같대.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는 거죠. 이 결과들을 보고 이때는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구나. 이때는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
일정한 비례를 갖는다에서 증가율이 같아야지 비례군이 떠올라도 되고요.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됐고, 지금 얘만 지문에 주어졌는데 얘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 요게 정말 중요했거든.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게. 예, 요까지 19세기 초기 연구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지울게요. 어차피 영상 강의 있으니까. 그리고 독서를 공부할 때는 어쨌든 국어 과목 안에 독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배우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국어를 공부하는 건지 생물학을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 순간이 종종 생겨. 독서는 너네에게 요구한 능력이 뭐냐? 어떠한 전문적인 내용을,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주고 너네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냐를 문제로서 테스트해보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이 글을 읽고 클라이버를 이해해야겠죠. 그럼 너네는 클라이버를 공부하는 거예요. 클라이버를 이해해야 돼, 이 글을 읽고. 그럼 너네는 독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클라이버를 공부하는 건지 국어를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잘하고 있는 거야. 대신 클라이버를 공부하겠다면서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 지문만을 보고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에 대한 연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냐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야겠지. 이해해봐야 내가 수능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 담긴 학술적인 내용을 이해할 거 아니야. 너네는 클라이버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칠판 정리 좀 하고. 1930년대 클라이버 연구로 갑시다. 얘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자,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클라이버 연구. 클라이버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프가 있어요. 자, 너네 이 지문 보면서 그래프가 나와 있었죠. 지문 내 그림으로. 그래프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프를 직접 그려주면 고마운 지문이라고 했지. 내가 안 그려도 되는데 그려줬잖아, 축제자가 정확하게. 이 지문은 좀 달라. 그래프를 너네 하나 더 그렸어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의 그래프는 읽어서 알겠지만 L그래프지. 다른 그래프 하나 더 있었지.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평가원이 다운표까지 나왔거든요. 여기 있네. 자, 얘 일단 요 문단 볼게. 가로축 변수를 동물의 체중, 세로축 변수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했어. 그리고 점을 찍었다는 거죠. 지금 선을 그은 게 아니라 점을 찍은 거야. 각 쥐는 뭐 여기, 코끼리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가로축과 세로축 변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나왔으니까 일단 좀 묻고 생각을 합시다. 헷갈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얘 그래프 이름 일반적인 그래프고요. 곡선이 나오는데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오목한지 모르겠어. 곡선이래. 요때가 있고요. 요때는 무슨 병이야?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때. 괄호 안을 볼까요?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라 했잖아. 곡선 아니면 직선이지 그럼. 요런 형태도 나올 수는 있어. 언제?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을 때는 직선이 나온대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요. 자,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상용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10인 걸 상용 로그라고 해요.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그래프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볼게요. 상용 로그를 취하라 했으니까 x축은 로그 체중, y축은 로그 기초대사량. 이렇게 했더니 직선이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점들을 찍었더니요, 뭔가 직선 주변에 분포하는 형태로 나왔대. 순삭상들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이 점들의 근처에 직선이 하나 쭉 나왔었대. 받아들이면 되는 거 계속. 자,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이 문장을 읽자 말자 떠올렸어야 하는 의문이, 글은 항상 좀 대화하듯이 너네가 질문을 던지듯이 읽는 게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결론? 결과는? 이런 걸 계속 좀 떠올려 가면서 읽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읽어야 이거에 대한 답, 요거에 대한 답을 뒤에서 찾아내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림에서 XY, 그림엔 XY라고 했는데 난 그냥 로그 기초대사량, 로그 체중이라고 할게.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 하자. 얘 이름이 L 그래프래. 자, L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케이스 1.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대. 얘의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케이스가 좀 나뉘네요. 첫 번째, 체중의 증가율과 증가율이 더 클 때, 여기 증가율이에요. 중간이 없어서 땡땡으로 할게. 이때는 얘의 기울기가 1보다 작대. 자, 그 다음, 기초대사량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는 더 작아진대. 자, 그 다음,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대요. 자, 이 체중의 증가율이랑 기초대사량의 증가량이 같으면 이때는 기울기가 1이래. 여기서 끝났어요. 이 문단. 뭐 찾아야 돼? 뭐 생각해봐야 돼요? 3번을 생각해봤어야 됐지. 어려운 거 아니죠?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클 때, 추론을 해보자니 기울기가 당연히 1보다 클 것 같아. 뭐 정의 없음, 정의가 안 됨,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요거까지 추론을 해보는 게 좋았어요. 17번 문제 선지에서 물어봤거든. 자,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즉 순서상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상용 로그를 취해서 그래프에 점을 찍을 때 어떤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구형들은 상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 상대 성장을 한다의 정의가 나왔고요. 이런 거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를 상대 성장이라고 하는데, 상대 성장한다의 정의를 알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했고요. 자, 아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이 나온다 했지, 증가율이 다르면. 근데 L 그래프로 넣으니까 어떤 직선 근처에 분포한다 했어. 요 정의를 보고 생각했어야 될 거. 항상 그런 건 아니구나.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인 애를 L 그래프에 갖다 놓는다 해서 항상 곡선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언제만? 상대 성장할 때만 L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돼. 잠깐만 보기 볼게요. 상대 성장을 한다 했지, 17번에 보기에. 그러면 이 A랑 B를 이용해서 L 그래프 그리면 곡선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곡선 절대 못 나오죠. 상대 성장한다 했잖아. 나중에 보기 분석하면서 좀 더 같이 볼게요. 동물 중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이런 거. 심장과 두뇌, 체중 또는 몸 크기랑 직선 관계를 보이면서 성장한대, 커진대. 이 직선은 어디에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의 직선이 아니라 L 그래프에서 직선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일단 처음에 좀 잘못 이해했다 한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해를 좀 수정했어야 됐는데요. 직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처음에 존재하는 건 뭐야? 점들이지. 왜냐면 지금 동물의 체중, 동물의 기초대사량이잖아. 선이 나오려면 무한히 많은 동물을 연구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점이 먼저 있었고요. 이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직선을 찾겠대. 형식적으로 이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직선이려면 점들이랑 사이가 다 어느 정도 가까워야겠지. 한 점에 너무 가까울 수는 없겠죠. 다른 점들이어도 좀 가까워야 되니까 이 정도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대. 자,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임의라고 하면 랜덤하게라는 뜻이에요.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버려. 점들 사이를 지나는 거. 아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정의가 나왔고요.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림에도 편차는 설명해주고 있지. 요게 편차래. 얘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의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 딱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 그럼 여러 번 계속 시도해보면 되겠네요. 최소 제곱법이라는 거. 요런 의문 들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몇 번까지 해봐야 되냐? 100번 했어. 101번째 더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 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제곱법의 방법에 대해서. 지문은 그걸 설명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넘어가고요. 자,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0.75임을 얻었대. 이거 기울기가 실제로 보니까 0.75래. 그리고 이에 따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실전적으로 힘든 게 정상이에요. 동물의 체중 0.75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건 요거지. 이 기울기가 0.75이기 때문에 동물의 체중 0.75승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궁금해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 또 너네의 논리력과 이런 걸 좀 올릴 수 있으니 설명을 해볼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건 로그 계산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그냥 흘려들어요. 자, 얘 직선인 거지. 그러면 직선이면 자, 이런 식의 1차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절편도 있어야지. 이렇게. 자, 우리가 절편값을 모르잖아 지금. 그냥 B라고 둘게요. A는 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대신 Y가 지금 로그 기초대사량, X가 로그 체중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쓸게. 바꿔 써볼게 다시. 바꿔 써야 이해가 편하겠네요. 얘는 흘려드려도 괜찮아요. 이해하면 좋은 거고. 로그라는 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냥 요게 Y, 요게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1차 함수식이지. 얘는 진짜 직선이니까 1차 함수겠지. 로그를 없애고 싶어. 로그를 없애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얘 밑이 10이니까 10 주고 얘를 지수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쓸게요. 요 식이 기초대사량은 자, 얘 지금 지수끼리 더해진 거죠. 이렇게 써도 되거든. 아시겠지만 맞지? 아까 플러스 B 있었잖아 지수에. 떼서 그냥 10의 B승 곱하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쵸? 미안, 선행학습을 요구해서. 자, 보면 로그를 없애야죠. 체중이 0.75 곱하기 10의 B승 이렇게 나와. 요거를 K로 볼까? 기초대사량은 K 곱하기 체중의 0.75승.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는 결론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지울게요. 어쨌든 결론만 갖고 갔어도 괜찮아요. 갈게요. 자, 이를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중 0.75승에 비례한다는 것. 자, 그래서 체중의 0.75승을 대사체중이라고도 부른데 대사체중의 정의가 나왔네요. 체중의 0.75승을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러면 대사체중에 비례하는 게 지금 총 2개 나왔네요. 기초대사량이랑 치료제 허용량. 얘네 둘 다 대사체중에 비례하고, 왜 그러냐면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사실 쓸모없는 문장이고요. 여기까지 지문을 이해했으면 잘 한 건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총 3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었지. 일반적인 그래프를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얘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이니 직선이니?
곡선이지. 증가율이 다르잖아. 같지 않지. 얘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으로 나타나. 얘는 증가율이 같네요. 얘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 얘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으로 나타날 거고요. 셋 중에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비례하는 경우는 뭐죠? 2번이지. 얘와 얘의 증가율이 같을 때 비례한다고 우리 선문단에서 갖고 갔지. 이때만 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얘는 요 케이스지. 그러면 클라이버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체중과 기초대사량은 비례하지 않네요. 요거니까 그 관계를 일반적인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는 곡선으로 나올 테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그 개딱지 폭과 집게발 길이가 들어가도 그대로 똑같은 원리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알겠죠?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14번. 얘 정답률 60%고요. 그나마 이 질문을 좀 높았어. 정답선지를 좀 명확하게 걸려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 자, 같이 봅시다. 자, 1번에 클라이머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클라이머의 법칙 뭐야? 얘가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동어치 안 됐네. 얘 체중이 0.75승이잖아. 얘 적절하네요. 2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체중이 늘긴 늘었는데 뭐 지방 이런 건 안 변했다는 거죠. 근육량만 늘었대. 근육량 늘면 기초대사량 증가한다고 했었지. 2번 적절한 거.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와 동일하다. 자, 얘네 두 개가 같으면 차이는 0이지. 이때 기울기는 1이라며 0과 1은 같지 않죠? 틀렸죠? 답은 3번이었고요. 요것만 보면 됐는데 요건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있던 정보라 조금 정답률이 높은 것 같아. 4번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랑 절편 알게 해준다. 적절하지? 5번 동물의 신체기관 심장과 두뇌는 몸무게 또는 몸의 크기, 체중인데 동어치 안 했어. 몸무게라고. 상대 성장하며 발달한다. 이거 맞지? 심장, 두뇌, 상대 성장한다며.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풀 수 있었고요. 2번부터 문제도 좀 같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답률은 30% 정도 나왔고, 추론형 문제네. 추론형 문제 원래 좀 어려워요. 지문에 안 나와 있는 정보거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강 지문이랑 선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말 찾아보면서 수분 그림 찾기 하면 대강 풀 수 있는데, 추론은 글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거든. 다 지문에 딱히 안 나와 있던 말들이야. 볼게요. 1번에 일반적인 경우 기차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좀 쉬운 추론이네. 얘 60에서 75% 차지한다며. 이것보다 큰 걸 존재할 수 없지. 50%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얘 적절한 거.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2번을 고른 사람이 32%. 정답보다 많이 골랐네. 자,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체중의 0.75승에 비례하는 거지. 만약에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했지. 그럼 기초대사량이 체중의 0.67승에 비례해.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지 않는 거지 그 말은. 클레버의 결론에 따르면 요게 틀렸다는 거죠.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이 가정했던 내용. 볼 수 없는 거 맞고요. 왜냐? 요게 맞다면 비례한다면 실제로 체중의 0.67승의 기초대사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안 되지. 3번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군. 이거 명시적으로 좋지. 요게 2고 요게 뭐 1.6 정도라며 그러니까 더 작은 거 맞죠? 3번을 골랐어. 20%나 21% 정도 골랐네요. 왜 골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 번은. 4번 봅시다.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는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자 보니까 코끼리에게 뭔가 치료제 허용량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값이야. 체중에 비례해서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먹였대. 체중에 비례하면 안 되지 일단.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 그래서 과다냐 과소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자, 체중의 0.75승 즉 대사 체중 요게 더 크지. 체중이 항상 더 클 수밖에 없지. 체중이 분수 1, 2 미만이지 않는 이상 요게 더 큰데요. 어쨌든 코끼리에게 적용할 치료제 허용량이니까 줄여야 되지. 생쥐에게 먹이려면 더 큰 값에 비례해서 줄이는 거랑 더 작은 값에 비례해서 줄이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클까를 추론해보면 되는데 결과는 명확하지. 더 큰 값에 비례해서 줄이면 더 많이 줄어들겠지. 체중에 비례해서 줄여서 먹여버렸으니까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 복용이 되는 거죠. 더 큰 체중이라는 값에 비례해서 치료제 허용량을 줄였으니까. 자,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이라고 했거든. 자,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체중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지 지문에서. 어쨌든 그래도 체중이 늘면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 늘어나죠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는 있잖아. 비례하지 않을 뿐. 일단 늘어나는 것까지는 맞고요. 자, 이전 초기 연구는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했는데 클라이버는 그것보다 큰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5번도 적절하고요. 16번 봅시다. 16번도 정답률이 좀 낮아요. 42% 정도. 생각엔 1번이 조금 어려운 선지였던 것 같아. 헷갈릴 만한 선지.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직접법이죠. 직접법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라고 했어. 자, 일단 기초대사량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체온에서 발생하는 열량이거든. 생성하는 열량. 변온동물이래.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못 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변온동물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데?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한대. 이러한 걸 변온동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리는. 기억은 어떻게 하죠? 호흡실에 넣어두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호흡실이지. 환경 온도가 그럼 안 바뀐다는 소리잖아. 변온동물일지라도 그 호흡실에서 체온이 바뀌지 않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겠지. 호흡실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2번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 없다. 이건 너무 틀렸지. 산소 소비량을 측정해서 기초 대사량을 추정하는 거죠. 자, 3번. 자, 3번, 4번, 5번 다 똑같아. 상위 서술 범주를 잘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기억과 니은 모두 어쨌든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거죠. 기초 대사량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선지들이었고요. 기억은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그럼 기초 대사량은 이러한 정의니까요. 공복 상태, 편히 쉬는 상태, 회적한 온도. 기억 맞는데 니은과 달리라 하면 안 되지. 니은도 그리해야 되죠. 니은도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격한 움직임이라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할 수 없지.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기초대사량의 정의네. 기억과 니은 모두 기초대사량 구하는 방법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똑같이 기초대사량의 정의를 알고 있냐지? 직접법, 간접법보다는 기초대사량은 공복 상태여야 되잖아. 에너지 공급하면 안 되죠. 4번이 정답. 자, 정답률이 15%밖에 안 나왔던 17번 문제 봅시다. 최근 10년 수능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일 거예요. 요거 이해하면 이제 뭐 수능 독서는 실전에선 이해 못할지라도 기출 분석하면서 다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인 거야. 지금 이 문제 이해하면. 농개의 수컷은 직개발 하나가 매우 크네요. 큰 직개발 길이는 개딱지 폭의 3대 성장을 한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L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직선이 나올 거예요 라는 거지. 일단 요거 파악을 했어야 됐고요. 자, 농개의 개딱지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각각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왜 해당하는 이라고 했을까?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 길이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해당하는 이라고 했을까? 그래프의 가로축은 개딱지 폭이 아니죠. 로그 개딱지 폭이죠. 세로축도 마찬가지. 해당하는 이라고 한 거예요. 선지를 보기 전에 잠깐 요 부분만 지울게. 요 지문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 일단 지문에서 L그래프라 했지. L그래프 그려야 돼요. L그래프를 그릴 거고 가로축은 로그 A, 세로축은 로그 B가 들어가야 돼. 곡선이 나올 순 절대 없어. 그쵸?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을 것 같아. 길기가 1인 상태, 길기가 1보다 낮은 상태, 길기가 1보다 큰 상태.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다겠죠? 그래야 길기가 1이잖아. L그래프에서 2번은
A의 증가율과 같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1보다 작으니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크다 라고 나와야 될 거고요. 3번은 2번의 반대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작다 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야 각각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나올까요? 이때 기울기가 1 그러고 성질을 볼게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왔다면 문제가 정말 쉽게 풀려요. 볼게요.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이런 형태래. 그러면 A와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2번은 증가율이 다르네요. 두 개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죠. 비례한다면 증가율이 같아야 되잖아.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작겠군. 자, 멀리 떨어지면 당연히 편차가 커지겠지. 편차 제곱합은 당연히 커지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더 크대. 이 케이스네. 이 케이스 3번 빨간색.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상대 성장한다 이해했으면 적어도 요거는 고르지 말았어야 됐지. 상대 성장하면 L 그래프는 직선이죠. 3번을 많이 골랐어요. 30% 정도.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 케이스는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 노란색 2번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안 되죠? 1보다 작죠? 마지막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자,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대. L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1이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직선이냐 곡선이냐만 따지면 되지. 우리 대립선 그거 두 개밖에 안 잡았잖아. 직선이어야 되지. 증가율이 같으면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안 되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의 얘기를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답 1번이고요. 정답률 15%짜리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 지문의 내용을 엄청 많이 활용한다든지 그냥 지문을 이해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17번이 정답률이 15%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사실 비례한다의 정의 엄밀히 알고 시험장 들어가지 않았어도 다 지문에서 설명해줬지. 비례한다의 정의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는 말. 그래서 너네가 실전이든 공부를 할 때든 기출 분석을 할 때든 지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요. 지문에 시간 적게 쓰면 문제 풀 때도 시간 많이 들고 정확도도 오히려 더 낮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면 국소적으로 보게 되거든, 지문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 받고 귀가합시다.